지금 영국 대학 강의실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핵탄두 170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25번의 국가부도를 겪은 나라. 평균 연령 22세라는 젊은 피를 가졌지만 국민들이 밀가루 한 포대를 위해 거리에서 피를 흘리는 나라.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안보가 너무 불안해서 식민지의 유산 때문에 민족이 분열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이 익숙한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립니다. 이보다 더 지독하고 이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세계 산업 강국이 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세계가 경탄한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의 위대한 선택과 그 필연적인 대비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칠판에 분필이 부딪히는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70 그리고 25. 순간 강의실 안의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170개의 핵탄두를 가졌으면서 동시에 25번의 국가부도를 맞이한 나라. 바로 오늘날의 파키스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홀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제 강의실에는 늘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그리고 더 먼 곳에서 온 친구들까지요. 이들은 모두 똑똑하고 데이터를 신뢰하며 논리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의 논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국가 비교가 아니라 인류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하나를 정면으로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칠판의 170은 핵탄두 보유 개수였습니다. 25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횟수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두 숫자가 한 나라를 설명하는데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왜 25번이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는지 그 모순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죠. 저는 그 혼란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평균 연령 22세, 인구 2억 4천만 명,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밀가루 가격 폭등으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나라라고요.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강의실이 한층 더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학생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 파키스탄의 혼란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냉정하게, 숫자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배제한 채 계속해서 사실만을 나열했어요. 파키스탄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국가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부족한 것도 아니며 군사력이 약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반세기가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영국에서 온 이 학생은 조심스럽게 안보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건국 직후부터 인도와 세 차례 전쟁을 치렀고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는 거였죠.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안보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인정했죠. 이번엔 강의실 왼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스페인 출신 마리아였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사회 통합의 문제였습니다. 다민족 국가이고 언어도 여러 개이며 종교적 갈등까지 겹쳐있는 파키스탄에서는 국가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역시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의견은 루카스에게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그는 식민지 유산에 주목했어요. 영국이 남기고 간 행정체계와 불평등한 토지 분배, 그리고 끊임없는 외세의 개입이 파키스탄의 자율성을 제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의 의견을 칠판 한쪽에 적어두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라가 마지막 발언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원과 산업 구조의 한계를 이야기했어요. 농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날 기회도 없었고 산업화를 위한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칠판의 마지막 요약을 추가했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논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안보, 사회 분열, 식민지 유산, 산업 기회 부족. 이 모든 것이 파키스탄이 실패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한 모든 요인은 실제로 파키스탄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만약 파키스탄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적 반열에 오른 나라가 있다면 믿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5글자를 적어내려갔어요. 코리아. 한국이라는 이름이 칠판에 새겨지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죠.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지켜봤어요. 아마도 삼성, 현대, K-팝, 반도체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죠. 그 나라가 70년 전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이 파키스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요.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파키스탄을 옹호하며 제시한 모든 조건을 한국에 대입해보는 것이라고 말했죠. 안보 위협, 사회 분열, 식민지 유산, 산업 기회 부족.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과연 한국이 정말로 더 유리한 출발선에 있었는지 검증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강의가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가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파키스탄이 실패한 이유가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칠판에 적힌 코리아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강의가 단순한 국가 비교를 넘어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시작 조건이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었죠. 강의실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무언가 중요한 것이 펼쳐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푸른 빛이 학생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이미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출액, 기업 순위 같은 숫자들이 화면에 뜨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데이터는 현재의 한국을 보여줄 뿐이었고 그들이 찾는 것은 결국 지금의 성공한 모습일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여주려는 것은 70년 전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 간극을 깨닫는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인내심을 발휘하기로 했어요. 제임스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한국은 냉전시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고 막대한 군사 원조와 경제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존재를 강조하며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우산 아래서 경제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특수한 경우라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칠판에 그가 말한 요점을 적어두었죠. 미국의 보호, 군사원조, 경제지원. 그 단어들이 분필로 새겨지는 동안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거들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했어요. 한국은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혈통도 하나인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처럼 여러 민족과 언어가 뒤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였죠. 그녀는 사회학 논문까지 언급하며 동질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집단 행동이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덧붙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들었어요. 단일 민족, 사회적 동질성. 이 단어들도 조용히 추가했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죠. 그들은 지금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을 찾고 있었고 그 변수들은 모두 한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유리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세 번째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를 언급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독재 정권 아래서 경제 개발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인권과 자유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지로 성장한 나라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는 이것이 정당한 발전 모델이 아니며 파키스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었기에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는 논리였어요. 사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파키스탄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느냐는 거였어요. 그녀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두 나라의 출발점이 같다는 전제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미 어느 정도 근대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교육 수준도 높았으며 산업 기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반면 파키스탄은 그런 것조차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명확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을 파키스탄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특수 사례이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애초에 조건 자체가 달랐다는 결론으로 모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논리가 탄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단언했죠.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미국의 전략적 필요,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한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쯤 파키스탄도 성공했을 거라는 가정까지 내놓았어요. 마리아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라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 한복판에 있었고 파키스탄은 중동과 남아시아의 불안정한 지역에 끼어 있었다고 비교했죠. 출발선이 다르다는 주장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없이 칠판에 그들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보호, 단일 민족, 권위주의, 일제의 유산, 지정학적 행운. 이 모든 단어가 칠판을 채워갔어요. 학생들은 제가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며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가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루카스가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역사적으로 운이 좋았던 나라이고 그 행운을 실패한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는 심지어 다른 사례를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대신 조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를 찾아서 비교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칠판에 적힌 단어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미국의 보호, 단일 민족, 권위주의, 일제의 유산, 지정학적 행운. 모두 한국이 가진 유리함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 단어들이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죠.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처음부터 유리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역사적 기록이 있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거였죠. 마리아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 유리한 조건들이 정말로 한국만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이었는지 검증해보자는 거였죠. 저는 칠판에 적힌 단어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미국의 보호, 단일 민족, 권위주의, 일제의 유산, 지정학적 행운.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파키스탄과 대조해보겠다고 선언했어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데이터로요. 학생들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논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칠판에 적힌 단어들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라는 걸요.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어요. 이제 진짜 비교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보호.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논리였죠. 제임스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이 미군의 우산 아래서 안전하게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그의 주장은 강의실 전체가 공유하는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파키스탄은 달랐다는 거였어요. 제임스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건국 직후부터 인도와 세 차례 전쟁을 치렀고 캐시미르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설명했죠.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핵무기 개발에까지 나서야 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생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개발은 사치였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평화로웠냐고요? 안보 위협이 없었냐고요? 제임스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물론 북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군이 지켜주지 않았냐는 반응이었어요. 휴전선은 있었지만 실제 전쟁은 끝난 상태였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천천히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휴전 상태라고 말했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라고요. 휴전선 너머에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가 있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으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았어요. 청와대 기습,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판문점 도끼만행.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실제 무력 충돌이었죠. 마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군이 있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그 존재 자체가 억지력이 되지 않았냐고 물었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미군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게 경제 개발을 보장해준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숫자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내 총생산의 약 4%에서 6%를 국방비로 지출했다고요. 안보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파키스탄처럼 군대를 유지해야 했고 무기를 사야 했으며 전쟁에 대비해야 했어요. 미군의 존재가 국방비를 제로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루카스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파키스탄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국방비 비율을 아느냐고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알려줬죠. 파키스탄은 국내 총생산의 3%에서 4%를 국방비로 썼다고요. 오히려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숫자에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보 위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선택한 것은 병진이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거였죠.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든 셈이었어요. 군대는 유지하되 경제를 포기하지 않았고 안보 위협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감을 동력으로 삼았죠. 사라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결국 미국의 원조 덕분 아니냐는 거였어요. 원조가 있었기에 군사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미국의 원조는 공짜가 아니었다고요. 1960년대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파월 장병들은 정글 속에서 목숨을 걸었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일부 외화였어요. 이건 원조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피와 땀으로 번 돈이었죠. 더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서독의 지하 1,000m 광산으로 내려갔어요. 간호사들은 낯선 땅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이게 원조였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건 스스로 벌어온 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파키스탄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는 반박을 시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고 정정했죠. 파키스탄도 해외로 인력을 보낼 수 있었고 실제로 중동에 많은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광부가 번 돈이 공장으로 갔고 간호사가 번 돈이 철강소로 갔으며 건설 노동자가 번 돈이 조선소로 갔습니다. 개인의 송금이 국가의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 작동했던 거예요. 반면 파키스탄에서는 해외 송금이 개인 소비로 흘러갔고 부동산 투기로 흘러갔으며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건 정부의 역할 차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다고요. 바로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죠.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안보 위협 속에서도 경제 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모든 자원을 그쪽으로 집중시켰습니다. 파키스탄은 안보를 명분으로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고 경제는 뒷전이었죠. 저는 또 다른 사례를 꺼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매달 수출 실적을 점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관이 문책당했으며 기업들은 수출 성과에 따라 금융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시체제와 다를 바 없는 강도였죠. 안보 위협이 있다고 경제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인 겁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건 너무 무리한 방식 아니었냐는 의문이었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무리했다고요. 한국 청년들은 잠을 줄였고 휴일을 반납했으며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농민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일궜어요. 이게 인간적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니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했어요. 지금 고통스러워도 미래 세대는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였죠.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는 거였어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집단적 의지의 차이였으니까요. 한국에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였고 폐허를 목격한 사람들이었으며 다시는 그런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집단적 합의가 있었어요. 안보 위협은 두려움이 아니라 동기가 되었고 외부의 압력은 좌절이 아니라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인드의 문제였죠. 제임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보호라는 논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한국도 안보 위협 속에 있었고 한국도 국방비를 썼으며 한국도 전쟁의 공포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안보 위협이 컸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한국 시니어들은 안보를 이유로 경제를 포기하지 않았고 위협을 명분으로 성장을 미루지 않았으며 한 손에는 총을 들되 다른 손에는 망치를 쥐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간주했습니다. 이게 바로 병진 성장이었고 인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덧붙였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논리가 무너졌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보 논리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걸 학생들도 느낀 듯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마리아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을 꺼낼 차례였어요. 단일 민족이라는 카드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이 안보 위협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회적 동질성 덕분이라는 거였죠.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펀자브, 신드, 발루치, 파슈툰 등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언어만 해도 우르두어, 펀자브어, 신디어, 파슈토어 등 수십 개가 넘는다고 설명했어요. 루카스가 그 논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민족 갈등이 국가 에너지를 분산시켰다는 거였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중앙정부가 무언가를 추진하려 해도 각 지역의 반발이 심했고 민족 간 불신이 정책 집행을 가로막았으며 결국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뭉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지도자의 역량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라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수백 년 된 돌벽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단일 민족이라는 게 정말 유리한 조건이었을까요? 한국이 처음부터 하나로 뭉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결속력이 강했을 거라는 반응이었죠. 저는 천천히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죠.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신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경계가 만연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물질적 파괴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공장도 학교도 다리도 집도 폐허가 되었죠.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고 내 것을 구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빈손이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민족적 동질성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언어가 통했잖냐는 거였어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협력이 가능했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되물었어요. 언어가 통한다고 협력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언어로 무엇을 말하느냐였죠. 1960년대 한국 농촌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마을마다 파벌이 있었고 집안 간 갈등이 있었으며 이웃끼리도 서로 견제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이 갈등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질문이 나올 걸 예상했어요. 마리아가 정확히 그 질문을 던졌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지로 바뀌었다고요. 새마을 운동을 언급했습니다. 1970년대 시작된 이 운동은 단순히 농촌을 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이었죠. 내 집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 마을이 함께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였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했고 길을 만드는 것도 각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했어요. 루카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정부가 강제한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 아니냐고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죠. 사람들은 참여했습니다. 강제였든 자발이었든 결과적으로 마을이 달라지는 걸 목격했고 그 변화가 자신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킨다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했던 일이 점차 자발적 참여로 바뀌었고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민족성이 만든 결과일까요? 아니었어요. 공동 목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제임스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설득이 통한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다민족 사회에서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공동 목표가 있었냐고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독립 이후 명확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슬람 국가라는 정체성은 있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는 모호했습니다. 민족 간 갈등을 해소할 상위 목표가 없었던 거죠. 반면 한국은 명확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게 전부였어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목표였죠. 지역이 어디든 집안이 어떻든 이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민족이 사람들을 묶은 게 아니라 이 공동 목표가 사람들을 묶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그 목표에 동의했느냐는 거였어요. 파키스탄 사람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왜 못했느냐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비교를 넘어서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전쟁이라는 공통 경험이 있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폐허를 받습니다. 모든 가정이 상처를 입었고 모든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모든 세대가 굶주림을 겪었어요. 이 공통 경험이 사람들을 묶었죠.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말자는 집단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민족적 동질성보다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냈어요. 마리아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파키스탄도 분단과 전쟁을 겪었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다고요. 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달랐다고 설명했죠. 파키스탄은 분단을 외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영국 탓, 인도 탓, 국제 정세 탓으로요. 반면 한국은 전쟁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이 있었죠. 이 차이가 컸습니다. 루카스가 그건 너무 가혹한 자기인식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가혹했다고요. 하지만 그 가혹함이 동력이 되었다고 덧붙였죠. 남 탓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탓을 해야 바꿀 수 있어요.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적 동질성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은 했다고 인정했어요. 의사소통 비용을 줄였고 문화적 마찰을 최소화했으며 정책 집행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게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민족적 동질성이 성공의 핵심이었다면 세계의 모든 단일 민족 국가가 성공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단일 민족이면서도 실패한 나라들이 많았고 다민족이면서도 성공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민족이 아니라 의지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민족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가난 탈출이라는 공동 목표를 내세웠죠.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아이들 전체가 배불리 먹게 하자는 의지, 내 집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지붕을 고치자는 의지, 내 농사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수확량을 늘리자는 의지. 이게 한국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논리도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 학생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족적 동질성은 출발선의 유리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도구였고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였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강의실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논리가 무너졌지만 학생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한 태도였죠. 그녀가 꺼낸 건 산업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산업화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어요. 건국 당시부터 농업 중심 경제였고 공업 기반은 전무했으며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시장에 진입할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루카스가 거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후발주자는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이론까지 언급하며 파키스탄의 실패는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한국은 달랐냐고요. 한국에는 자본이 있었냐고, 기술이 있었냐고, 시장이 있었냐고요. 제임스가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산이 있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최소한의 공업시설과 인프라가 남아있었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천천히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남은 산업시설은 대부분 북쪽에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수력발전소, 화학공장, 중공업시설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남한은 주로 농업지대였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남아있던 것마저 폐허가 되었죠. 1953년 한국의 상황은 파키스탄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숫자를 제시했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습니다. 파키스탄은 그보다 높았어요. 수출액을 비교하면 더 명확했죠. 한국은 연간 3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주요 수출품은 텅스텐 광석과 생선이었습니다. 이게 공업국가의 모습일까요? 아니었어요. 한국도 파키스탄처럼 농업과 1차 산업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으로 바뀌었다고요. 한국은 농업국가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공업국가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죠. 1960년대 초반 한국 정부가 세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었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일단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였죠.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무엇을 만들 건데? 누가 살 건데? 어떻게 경쟁할 건데? 질문만 쏟아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섬유부터였어요. 가장 단순한 제조업이었죠. 면화를 수입해서 실을 뽑고 천을 짜고 옷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기술이 필요 없었고 자본도 적게 들었으며 노동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거였어요. 파키스탄도 섬유 산업이 있었다고 지적했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맞다고요. 파키스탄도 면화를 재배했고 방직 공장도 있었으며 섬유를 수출하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차이는 다음 단계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섬유에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서 번 돈을 다음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전자제품, 조선, 철강으로 확장해 나갔죠. 반면 파키스탄은 섬유에 머물렀어요. 더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루카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한국은 어디서 돈을 구했냐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은 빚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렸어요. 하지만 그 돈을 소비에 쓰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는 데 썼고 기계를 사는 데 썼으며 기술을 배우는 데 썼죠. 빚은 늘어났지만 생산 능력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외채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차이가 뭐냐는 거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빚을 무엇에 썼느냐가 달랐다고요. 파키스탄의 외채는 주로 소비재 수입과 군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무기를 샀고 기계가 아니라 밀가루를 수입했어요. 빚은 늘었지만 갚을 능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포항제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68년 한국 정부는 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세계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죠. 세계은행은 거절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철강소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였어요. 시장도 작고 기술도 없으며 경제성도 없다는 판단이었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대일 청구권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보상금이었죠. 조상들의 피값이라고 불렀어요. 이 돈으로 제철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없었으니 외국에서 배워와야 했고 설비도 수입해야 했으며 실패할 확률이 높았어요. 당시 책임자들은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패하면 우향우에서 영일 만에 빠져 죽자고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마리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했냐는 반응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고 정정했어요. 철강 없이는 조선도 자동차도 건설도 불가능했으니까요. 철강은 모든 산업의 기초였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 생산량은 목표치를 넘었고
품질도 예상보다 좋았으며 수익도 났어요.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한국은 이제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파키스탄은 남이 차려준 밥상을 기다렸다고요.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과다르 항구 개발에 중국 자본을 받아들였어요. 중국이 돈을 대고 중국이 짓고 중국이 운영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저 땅을 내주었을 뿐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익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갔고 파키스탄에는 빚과 종속만 남았습니다. 한국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밥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나무를 깎아서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직접 지은 밥을 올렸으며 스스로 먹고 남는 건 팔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모든 과정을 자기 손으로 했죠.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8년 착공 당시 세계은행은 또다시 거절했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사치라는 이유였죠. 차도 없는데 왜 도로를 만드냐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밀어붙였어요. 차가 없으면 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도로가 있어야 차가 늘어난다는 역발상이었죠.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물류 비용이 급감했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어요. 도로가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제임스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는 듯 물었어요. 한국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냐는 거였죠. 실패하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대안이 없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굶주림이 계속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며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게 뮤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이었어요. 루카스가 그건 도박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도박이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계산된 도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준비했고 기술을 배웠으며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었다고요. 조건은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기회를 강제로 만들어냈어요. 폰이 자동차, 조선소, 제철소 하나하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결과였죠.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거절당하고 다시 두드리는 집요한 축적의 역사였습니다. 루카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업기회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듯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학생들은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자세를 바로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남아있었죠. 이번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차례였던 것 같았습니다. 식민지 유산을 다시 꺼냈어요. 파키스탄이 영국의 지배를 받은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불평등한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설명했습니다. 토지 제도는 왜곡되었고 행정체계는 착취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교육 시스템마저 식민 지배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죠. 독립 이후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 남아 파키스탄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이었어요.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외세의 개입도 문제였다고 덧붙였어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파키스탄은 끊임없이 이용당했다는 거였죠. 자율적 선택이 불가능한 구조였고 언제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식민지 유산은 실제로 파키스탄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외세의 영향력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한국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없었냐고,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았냐고요. 학생들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당연히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일본의 지배는 35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기간보다 짧았지만 그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고 창씨개명으로 이름까지 바꾸게 했으며 전쟁 말기에는 젊은이들을 강제징용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를 왜곡했으며 민족 정체성 자체를 지우려 했죠. 마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남긴 인프라가 있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철도, 항구, 공장 같은 시설들이 남아있었고 그게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되지 않았냐는 주장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반문했어요. 그 시설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봤냐고요.
일본이 만든 철도는 한국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원을 수탈해가기 위한 통로였어요. 공장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산업화가 아니라 일본의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남한에는 별로 남은 게 없었어요. 전쟁으로 그나마 있던 것도 파괴되었죠. 더 중요한 건 정신적 유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심었고 외세에 의존하는 습관을 만들었으며 주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리적 파괴보다 더 깊은 상처였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했냐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이게 핵심 질문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선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외세를 탓하는 대신 외세를 이용하기로요. 1960년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단순히 원조를 받는 나라로 머물지 않았어요.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벌었고 그 돈을 산업화 자본으로 썼습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는 청구권 자금을 받아냈고 그걸 제철소와 고속도로에 투자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불편했지만 실리를 택했죠. 제임스가 그건 결국 외세에 의존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존과 활용은 다르다고 설명했죠. 의존은 상대방이 주는 걸 받기만 하는 겁니다. 활용은 주고받는 거예요. 한국은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일본과는 조약을 맺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서독에는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고 외화를 벌어왔죠. 이건 시혜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루카스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파키스탄도 외국과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았고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았으며 중동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었다고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의 결과가 달랐다고 덧붙였어요. 파키스탄이 받은 원조는 주로 소비로 갔습니다. 밀가루를 수입하고 무기를 사고 정부 예산을 메우는 데 썼죠.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는 쓰지 않았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에서 파키스탄은 엄청난 차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만든 인프라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파키스탄은 빚만 늘어났고 수익은 중국으로 흘러갔죠. 이게 활용이 아니라 종속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받을 때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걸었고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으며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빚을 졌지만 그 빚으로 공장을 지었고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팔아 빚을 갚았어요. 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마리아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정부가 유능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였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죠.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세에 당했다는 피해 의식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죠. 강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강해지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라가 그건 너무 이상적인 설명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실제로는 강압적이었을 거라는 거였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강압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동의도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새마을 운동 같은 정책이 처음엔 강제성을 띠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 필요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려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참여했어요. 미래 세대만큼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없었냐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민감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고 설명했어요. 파키스탄은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이슬람 정체성 확립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종교적 순수성에 집중했죠. 인도에 대한 적대감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고 그 결과 안보와 군사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를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세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경제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이념이나 정체성보다 실리를 택했죠. 일본을 미워했지만 일본과 손잡았고 미국이 불편해도 미국을 활용했으며 독일이 멀어도 독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감정보다 결과를 중시한 겁니다. 루카스가 그건 굴욕적이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굴욕적이었다고요. 일본에 머리 숙이는 것도 미국에 군대 보내는 것도
독일 광산에서 일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니어들은 지금의 자존심보다 미래의 자립을 택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1960년대 외채 의존국이었던 한국은 2000년대 채권국이 되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죠. 외세에 이용당하던 나라가 외세와 대등하게 협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립이었어요. 마리아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유산과 외세 간섭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게 실패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한국도 같은 조건에 있었고 오히려 더 참혹한 경험을 했지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정리했습니다. 외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중요한 건 그 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였죠. 피해자로 머물 것인가, 주체로 일어설 것인가. 한국은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가 한 가지 더 묻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시선이 칠판에 적힌 단어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안보, 민족, 산업, 외세. 모두 구조와 환경에 관한 것들이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다를 수 있었냐는 질문이었어요. 사람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제임스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어요. 조건과 구조를 다 비교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인 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청년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파키스탄과 한국의 청년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대, 비슷한 나이, 똑같이 가난했던 청년들이었지만 그들이 간 방향은 정반대였어요. 파키스탄의 청년들은 떠났습니다. 1970년대부터 중동 오일붐이 시작되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로 향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공장에서 일했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했죠.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었으며 고국에 송금했습니다. 마리아가 그게 나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선택 아니었냐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청년들이 보낸 송금은 주로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식비, 의료비, 주거비를 충당했어요. 일부는 땅을 사는 데 쓰였고 또 일부는 결혼 비용으로 나갔죠. 개인과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산업자본으로 축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였지 투자가 아니었어요. 루카스가 반문했습니다. 한국도 해외 송금이 많았다고 지적했어요. 서독 광부, 중동 건설 노동자들이 보낸 돈 말이죠. 저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청년들도 해외로 나갔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번 돈의 흐름이 달랐다고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해외 송금을 산업화 자금으로 유도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외화를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줬고 그 돈으로 공장이 지어졌으며 수출 산업이 확장되었어요. 개인의 송금이 국가의 투자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물론 강제성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은 미래 산업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남은 청년들은 어땠냐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는 특별한 풍경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낮에는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책을 펴는 청년들이었죠. 여공들은 일과가 끝나면 야간 학교로 갔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중학교 졸업장을 땄으며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어요. 심지어 대학 진학을 꿈꾸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거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 노동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요. 한국의 청년들은 공장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낮에 배운 공정을 밤에 노트에 정리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익혔어요. 그들은 학습하는 엔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의 한 전자공장 이야기였어요. 일본인 기술자가 회로 기판을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공장에 몰래 남아 같은 작업을 따라해봤어요.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서 결국 방법을 터득했죠. 그가 습득한 기술은 다른 동료들에게 전파되었고 결국 그 공장은 일본인 기술자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는 듯 물었어요. 왜 파키스탄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였으니까요. 파키스탄에서는 교육이 계층 상승의 도구가 아니라 계층을 구분하는 선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가난한 집 아이는 공부할 기회 자체가 적었고 설령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해외로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학력을 올릴 수 있었고 학력이 올라가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속출했죠. 이게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루카스가 그건 결국 교육제도의 차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제도도 중요했다고 인정했죠. 한국 정부는 야간 학교를 지원했고 직업훈련을 확대했으며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덧붙였어요. 청년들 스스로의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배워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당장의 임금을 포기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했고 잠을 줄이면서 책을 봤으며 동료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개인의 노력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움직임이었어요.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기술이 정말 쓸모가 있었냐는 거였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엄청난 쓸모가 있었다고요. 1980년대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건 숙련 노동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도 중요했지만 현장에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가 더 절실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1970년대 공장 야간 학교를 다니고 선배에게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연습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의 핵심 인력이 여기서 나왔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단순 조립공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였고 공정 개선자였으며 기술 혁신의 주체였습니다. 파키스탄이 해외 기술자에 의존할 때 한국은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게 된 거죠. 제임스가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보상을 받았냐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다고요. 당시 임금은 낮았고 노동시간은 길었으며 작업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희생했어요. 자신의 청춘을, 건강을, 때로는 꿈까지 내려놓았죠.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건 미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세대가 고생하면 다음 세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마리아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럽 출신이라 그런 이야기가 낯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듯 했죠. 저는 정리했습니다. 파키스탄 청년들이 나라를 떠날 때 한국 청년들은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송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과 기술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둘 다 가치 있는 선택이지만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과가 달랐어요. 루카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청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걸었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그 고통을 감수할 의지가 필요하니까요. 학생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이해한 듯 했어요. 떠난 자와 남은 자, 소비와 투자, 송금과 기술. 이 대비가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제임스, 마리아, 루카스, 사라. 강의 시작 전 그들의 표정과 지금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은 사라지고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학생들이 제시했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 단일 민족, 권위주의, 일제의 유산, 지정학적 행운. 한국이 처음부터 가졌다고 생각했던 유리한 조건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단어들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한가운데 굵게 세 단어를 적었어요. 시작 조건.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제 무엇이 보이냐고요? 파키스탄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냐고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비슷했다고요. 아니, 어쩌면 한국이 더 불리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인정했죠. 안보 위협에서 한국이 나을 게 없었습니다. 휴전선, 북한의 도발, 주변 강대국의 압력.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생존이 불확실한 환경이었어요. 사회 통합에서도 한국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 이념 갈등, 지역 대립, 민족적 동질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죠. 산업 기반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열악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였어요. 식민지 유산과 외세 간섭에서는 둘 다 비슷했습니다.
한국도 일제 지배를 받았고 전쟁 이후 미국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었죠. 마리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선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차이는 시작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고요. 파키스탄은 안보 위협을 핑계로 군사비에 올인했습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추진했어요. 파키스탄은 민족 갈등을 방치했습니다. 한국은 가난 탈출이라는 공동 목표로 사람들을 묶었어요. 파키스탄은 산업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강제로 만들어냈죠. 파키스탄은 외세를 탓했습니다. 한국은 외세를 이용했어요. 파키스탄 청년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한국 청년은 나라를 만들었죠.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두 나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루카스가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려던 말은 아마도 그래도 한국이 운이 좋았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의 논의가 그 말의 설득력을 앗아갔으니까요.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집단적 의지라고 정정했습니다. 한국 시니어 세대에게는 공통된 경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받고 극심한 가난을 겪었으며 도움을 구해도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공장 노동자는 밤에 공부했고 농민은 새벽부터 일했으며 어머니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고 공무원은 밤을 새워 정책을 만들었으며 기술자는 외국인을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웠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고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쌓인 곳이었죠. 한국 청년들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세대가 고생하면 자식 세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공장에서 일했던 청년이 1980년대 중산층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는 2000년대 대학을 나와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죠. 반면 파키스탄은 그런 선순환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조건 탓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영국 탓, 인도 탓, 미국 탓, 국제 정세 탓. 항상 외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행동뿐이니까요. 마리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출신이라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피지배 국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은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선을 없애지 못했고 자원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위치를 옮기지 못했어요. 조건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건 위에서 끝까지 버텨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핑계 삼지 않았고 유리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최선이 쌓여서 결국 조건 자체를 극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작 조건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조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버티느냐였습니다. 제임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루카스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사라는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봤고 마리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의실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실패한 이유는 조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선택이 옳았기 때문이라고요. 운이 좋았다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동의의 침묵이었어요. 데이터를 신뢰하는 이들이 데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부터 진짜 강의가 시작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른 나라를 볼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이 달랐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거예요.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답할 문제라고 대답했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칠판에 적힌 단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작 조건. 그 세 글자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시니어 세대는 위대했다고요. 그들은 조건을 탓하지 않았고 운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오직 의지로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어요.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조건을 탓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실에서는 적어도 이 학생들에게는 그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강의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 홀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학문적으로 증명했습니다.